네, 인과관계의 추리 근거입니다. 일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현상에 관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례들이 공통된 하나의 조건을 가졌을 때 그 조건을 현상의 원인 또는 결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상황 X의 구성요소 대문자 A, B, C가 Z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상황 X는 사례의 명칭이지 여기 우리가 말하는 독립변수의 X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 Y의 구성요소는 C, D, E가 Z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공통된 하나의 조건을 가졌을 때 그 조건을 현상의 원인 또는 결과로 간주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게 무엇이 나왔습니까? 상황 X의 C와 또 상황 Y의 구성요소 C입니다. 그리고 상황 X의 Z를 발생시키는 것과 상황 Y의 Z를 발생시키는 것이 공통된 하나의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C는 Z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C는 원인인 독립변수 X가 되고 Z는 결과인 종속변수 Y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변법입니다. 어떤 현상이 특정한 방법으로 변할 때마다 다른 현상도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이들 두 현상은 인과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BC를 소문자 ABC로 변화를 하였고 또 대문자 A가 증가가 될 때 그리고 A, B, D가 또 다음에 소문자 A 증가를 하면서 BD로 소문자로 변하였고 그러므로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A, B, C, D의 상황이 소문자 A, B, C, D의 상황보다 시간적으로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대문자의 일들이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자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는 원인인 독립변수 X가 될 수 있고 또 소문자 A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A는 대문자 A입니다. 대문자 A의 원인인 독립변수가 될 수 있고 소문자는 독립변수인 A의 결과인 종속변수인 소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현상도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면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변할 때마다 함께 만약 이렇게 하나가 변하였다면 지금 이것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같이 변화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법입니다. 둘 이상의 사례에서 한 가지 조건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조건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두 사례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두 사례에서 차이가 나는 하나의 요소로 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둘 이상의 사례에서 한 가지 조건에만 차이가 있고 한 가지 조건에만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두 사례의 결과가 차이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두 사례의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두 사례에서 차이가 나는 하나의 요소로 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차이가 났던 것을 이 한 가지 조건의 차이가 났던 것을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황입니다. X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상황에서 상황 X의 구성요소 A, B, C가 Z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황 Y의 구성요소 A, B, E가 Z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C는 여기서 말했던 것은 발생을 시키는 것은 여기서 없는 것이 이 문제를 상황 X의 문제에 C가 있지만 상황 Y의 구성요소에는 C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A와 B는 아마 Z를 발생시키는데 원인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X의 구성요소 C는 원인인 독립의 변수가 되고 Z는 결과인 종속 변수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차이법입니다. 어떤 현상의 일부에 의해서 다른 선행 조건이나 원인이 밝혀졌다면 그 현상의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조건이나 사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A, B, C가 소문자 A, B, C로 만약에 원인이 대문자 A, B, C가 소문자 A, B, C의 원인이 되었는데 만약 대문자 B가 소문자 B의 원인이 이미 밝혀졌고 대문자 C가 소문자 C의 원인이 이미 밝혀졌다면 그러면 남은 대문자 A는 소문자 A의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잔여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현상의 일부에 대해서 다른 선행 조건이나 원인이 밝혀졌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조건이나 사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대문자 B와 대문자 C가 먼저 선행 조건이나 원인이 밝혀졌죠. 그래서 남은 A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 잔여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이나 그 사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선행성입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하거나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원인적인 요인의 발생은 결과적 요인의 발생보다 시간적으로 선행이 되든지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가식적 관계의 배제는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원인적 요소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특정 변수가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임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즉 두 변수의 관계가 제3의 변수로 설명되는 가식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3의 변수를 통제하거나 미칠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관계성입니다. 추정되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 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인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대입이나 반응 효과입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인의 양과 빈도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표적 문제의 양태가 일관적으로 심한 변화를 일으킨다면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기존의 연구와 일체성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관찰의 결과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과관계가 일치한다면 인과관계는 신뢰성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타당성입니다. 두 변수에 추정되는 인과관계가 생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정보는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성의 특이성입니다. 조사 중에 원인 요인이 오직 하나의 현상이나 집단에만 관련이 있고 다른 현상이나 집단에는 관련이 없다면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집단에는 치매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정상혈압 집단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극히 낮다면 고혈압과 치매 발병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험조사의 장단점입니다. 실험조사의 장점으로는 명확하고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통제, 순수 실험의 경우 최대한의 통제를 행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종단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고 연구 방향의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반복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실험 상황을 다시 조성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를 다시 수행할 수 있어서 연구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실험조사의 단점으로는 인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고 실험자 효과, 대상자가 실험자의 기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땡땡땡 박사의 줄기세포 아마 실험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 사회과학은 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실험실 연구는 어렵고
그만큼 외생변수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비대표성, 과중한 비용이 들게 되고 가치와 윤리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적용 범위의 제한, 엄격한 실험적 상황의 수립으로 인한 변수의 통제와 조작이 불가능한 대상이 많습니다. 적용 가능성의 문제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과학성의 우려입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과학성을 사회과학 분야에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실험조사 설계의 개념, 실험조사 설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의 실험은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의 원리를 도입을 하여서 사회현상에서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사회과학에서의 실험은 실험실 내에서 실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자연상황의 현지에서 현지 실험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실험실 실험과 현지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험조사 설계는 조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실험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설계 도면이자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기 위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 계획이며 독립 변수를 조작을 하여서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를 하고 외생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조사 설계는 가장 과학적인 조사 설계로는 다른 조사 방법보다 요구되는 조건들이 많고 엄격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험조사 설계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서비스나 실천 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 요소입니다. 실험조사 설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즉, 독립변수, 실험변수죠. 두 번째, 외생변수의 통제, 그리고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입니다. 그래서 실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으로 실험 변수가 있어야 되고 외생 변수의 통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는 연구에 초점이 되는 현상 가운데 원인이 되는 변수인 독립 변수를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독립 변수의 종류 및 변화의 강도를 조절하여서 실험 대상에 가함으로써 독립 변수의 변화가 결과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미술활동이 장애아동들의 심리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실험자는 장애아동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미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미술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양 집단 간의 심리 상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미술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가 되고 실험자가 미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것이 독립 변수의 조작입니다. 독립 변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외생 변수의 통제입니다. 외생 변수는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 가운데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와 결과인 종속 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들로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지 못하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장애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독립변수의 조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장애 아동들이 그 20명 정도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20명 정도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죠. 그 자체를 조작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독립변수를 만들었는데, 만약 이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외생변수의 이제 통제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만약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만약 보여줄 수 있다면 실험자는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 프로그램 후에 어떤 결과도를 측정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 학생들이 그 심리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서 이미 그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었다면 과연 결과가 참여하였다라는 거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의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생변수를 통제하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 비실험 집단 20명은 실험 집단 20명과는 당분간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교류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외생변수를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외생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지 못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입니다. 무작위 표집과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치로 구분이 되는데, 무작위 표집은 실험 대상을 확률 표집법에 의거해서 무작위적으로 실험 대상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작위 표집은 실험 결과를 보다 많은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 즉 일반화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외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할당은 연구 대상자들을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무작위 할당은 특정 속성을 가진 표본의 어느 한 집단에 집중됨으로써 발생되는 표집자 편의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로또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로또보다는 제가 장애인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비슷한 어떤 그 인지 수준이 되는 장애인들에게 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인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효과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사자가 실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40명 중에서 자기가 보았을 때 그냥 무조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이 실험에 참여했을 때 참여도가 높은 사람을 위주로 만약 실험에 참여를 시켰다면 어떻습니까? 시켰다면 외적 타당도가 어떻습니까? 외적 타당도가 일반화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땡땡땡 박사님께서 그 수요사 하면서 그 어떤 소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조작을 하게 되면서 사람에게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반화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험 대상의 무작위야.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 요소는 독립변수와 외생변수를 통제해야 되고 실험 대상에 무작위하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이제 기본 요소로서 비교를 보면 실험 조치를 실시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간의 종속 변수를 비교하거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한 후에 종속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다. 조작은 독립 변수를 의도적으로 특정 시기에 도입하거나 실행시킨 후 종속 변수의 변화를 관찰시킴으로써 독립 변수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통제는 실험조사 설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험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요인들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한다